집을 나간 아들. 10년 만에 돌아와 엄마에게 건넨 말에 모두가 울었다. 10년 전, 첫눈이 내리던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다. 동네 한복판까지 울려 퍼지던 고함 소리만 아니었다면 누가 봐도 평범한 겨울 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한 집의 평온은 산산이 부서졌다. 20살이던 아들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가며 마지막 말조차 남기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 집에 안 돌아와. 차갑게 얼어붙은 바람보다 더 차가운 말이 현관에 남아 어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후로 10년, 세상은 변했고 거리의 가로등은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어머니의 손등에 남은 기다림의 자국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심지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곤 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도와줘요.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전의 아들인데 주변에서는 아들이 해외로 갔다는 소문,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소문,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어떤 소문도 어머니가 믿고 싶은 진실을 이길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했고 어디선가 숨을 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반대로 동네 사람들은 점점 냉담해졌다. 10년이야, 10년. 돌아올 리가 없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두 눈은 흔들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하게 박힌 믿음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을에 낯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엔진 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다. 이미 어른이 된 듯한 체구, 얼굴을 가린 모자, 그리고 주저하는 발걸음.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를 흘끗거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하지만 아무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한 사람만은 그 느낌을 알아봤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갑자기 돌아온 듯한 섬광 같은 감각. 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국그릇을 내려놓고 이유도 모른 채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고 어머니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10년 전과 달라진 눈빛.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엄만 아껴 울리는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깊은 울림으로 채웠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세월이 만든 금이 벽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단독주택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살고 있었다. 주인공인 어머니 윤정희,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늙은 강아지 하나뿐이었다. 윤정희는 올해 56이 되었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아들이 떠난 뒤로는 말수가 크게 줄었고 늘 조용한 미소만 띄우곤 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미안함, 원망, 애틋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 같은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에겐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업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버렸고 그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 민재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 상처가 윤정이에게는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 민재는 20살에 집을 나갔다. 자루섰고 책임감도 있는 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학 진학 문제, 돈 문제, 친구 관계 문제 등 사소한 갈등은 점점 커졌고 결국 폭발하듯 가출로 이어졌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떠나더니 아들도 저렇지 뭐.
엄마가 너무 집착한 거 아닌가? 어휴, 속도 많이 썩였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윤정희는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아들을 탓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변명할 수도 없었다. 매일 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난 뒤 주방에 홀로 서서 아들의 방을 바라보는 게 습관처럼 되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마지막 날 그대로 멈춰버린 시계, 아들이 급하게 꺼낸 옷장 문틈. 그 방은 10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듯 있었다. 동네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이들은 자라서 다른 도시로 떠났고 남아있는 건 늙어가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은 풍경뿐이었다.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노랗고 밤마다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적고 겨울이면 골목 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트럭이 서 있는 것도 예전 그대로였다. 이런 고요한 동네에서 윤정이는 홀로 버티며 살아갔다. 주말마다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곤 했지만 그 인사 속엔 늘 아들 생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손님이 들어오면 늘 물었다. 혹시 젊은 남자 혼자 온 적 없죠? 잠깐 물어보고 간 사람 없었나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지만 10년이 지나자 그 질문조차 애처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바뀐 듯한 이 삶에서 어머니에게 유일한 빛은 아들 민재의 존재였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단단해졌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윤정희의 친구들은 종종 말했다. 정희야, 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외롭게 살면서도 버티는 거 보면. 하지만 정희는 늘 미소만 지었다. 버틴다기보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누구도 몰랐다. 그저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히고 가슴 깊은 곳이 저려오는 감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아들을 불렀다. 가끔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다가 현실을 인식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시간과 기억으로 가득했다. 거실 벽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부엌 서랍 속에는 중학교 때 받은 상장이 아무렇게나 접힌 채 남아 있었다. 아들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동시에 가장 큰 외로움의 증거이기도 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고 어머니는 가게에서 쓰던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녀는 작은 기척 하나에 이유도 없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낯선 발걸음, 그리고 오래 묵은 먼지를 깨우는 듯한 진동. 어머니는 그 기척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모든 고통과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이 오래된 동네, 이 낡은 집, 그리고 상처 많던 가족의 시간 속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한 남자. 바로 그녀의 아들 민재였다. 윤정희와 민재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모자였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희는 아들을 위해 하루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했다. 늦은 밤 배달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정희를 향해 민재는 늘 현관까지 뛰어나와 엄마,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때만 해도 집 안엔 작은 웃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비교가 잦아지고 남편이 없는 가정이라는 사실에 민재가 점점 예민해진 것이다.
어느 날 민재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 몇 명과 싸우고 돌아와 말했다. 애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렸어. 아빠 없는 집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억울함보다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와 목이 꽉 막혔다. 민재는 그 뒤로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학원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에게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정희는 그 모습이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다. 우리 아들이 왜 이러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엔 갈등이 점점 뚜렷해졌다. 정희는 대학 입학을 간절히 바랐지만 민재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엄마, 난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 대학 갈 돈도 없잖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정희의 그 말은 민재에게 상처였고 민재의 말은 정희에게 날카로운 비수였다. 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정희였고 그래서 더더욱 아들이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함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작은 말다툼도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학교에서 제출해야 할 교재비를 달라고 했고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보다가 잠깐 망설였다. 그 순간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역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혀버렸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건넸지만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는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알바를 다니겠다고 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민재라는 학생이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희는 민재가 있는 파출소로 뛰어가며 계속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엄마 좀 그만해. 나도 지겨워.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사이엔 깊은 침묵만 흘렀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엄마가 뭐 잘못했니? 그러자 민재는 오래 참았다는 듯 터뜨렸다. 엄마는 항상 그래. 책임지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아빠 떠난 것도, 돈 없는 것도, 내가 욕먹는 것도 다 현실이잖아. 정희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민재 역시 자신의 말이 너무 가혹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버렸다. 그래, 엄마가 부족하지. 미안하다. 정희의 그 한마디는 민재에게도 아프게 박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있었다. 고3이 되자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입시 시즌이 다가왔지만 민재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정희가 이유를 묻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난 대학 안 가. 그냥 나갈 거야. 어딜 나가? 왜 나가는데? 여기 있으면 숨 막혀.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에 정희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나 때문.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떨렸다. 바로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뛰쳐나갔다. 추운 겨울. 패딩 하나 걸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말했다. 2번 다시 안 돌아올 거야.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정희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살았다. 종종 반찬을 포장해 집 앞에 놓고 간 형체를 보며 혹시 민재가 다녀간 게 아닐까 혼자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틈 아래 남은 건 바람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민재를 잊어갔지만
정희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민재 역시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떠난 뒤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갔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일용직, 야간 편의점, 배달, 기계 공장, 뭐든 닥치는 대로 했지만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너무 많이 상처 줬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그래서 더더욱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는 날 용서 안 하겠지. 그는 술에 취해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고 여러 번의 좌절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다. 그리고 바로 그날 10년 만에 골목을 걸어 들어온 것이다. 10년 전 겨울밤 민재가 집을 나가던 순간은 단순한 감정 폭발의 결과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사춘기의 반항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날 그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소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재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우연히 신문을 정리하던 편의점 주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여기 또 사기 사건이네. 피해자가 수백 명.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호기심에 다가가 본 그 기사 속 인물 사진은 놀랍게도 아버지였다. 10년 전에 집을 떠나면서도 아무 연락도 없었던 그 남자. 사진 속 아버지는 피의자로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민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친구들이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야, 너 저 사람 알아? 혹시 내 아빠야? 누군가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누군가는 그냥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민재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결국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의점을 뛰쳐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가슴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해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빠가 우리 버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와의 작은 말다툼은 결국 큰 폭발로 이어졌다. 정희는 그날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가게 매출은 벌어졌고 겨울 준비를 위해 추가 비용도 필요했다.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이번 달엔 학원비 조금 늦게 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그 말은 평소 같았으면 민재가 충분히 이해했을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문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폭발하듯 말했다. 엄마, 그만 좀 미안하다 그래.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 정희는 놀라 멈춰섰다. 갑자기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민재의 눈빛은 흔들렸고 정희는 그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다. 뭘 말하는 거야, 민재야. 조심스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민재를 더 자극했다. 아빠 말이야. 아빠가 왜 떠났는지. 엄마 알고 있었어.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어. 민재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너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나 혼자서 바보처럼 살았어. 친구들이 비웃는 것도 참고 아빠가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 정희는 손을 가슴에 모으며 설명하려 했다. 엄마가 말할 용기가 없었어. 사실을 알면 내가 더 무너질까 봐.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해버려. 그러면서 나한테 선택권은 하나도 안 줘.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생각했니?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야.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을 못 쉬겠어.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다. 민재야, 제발 오늘만은 나가지 마.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민재는 그 손을 보며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난 이미 너무 늦었어. 그는 옷장을 열어 옷을 마구 꺼내 들고 발걸음도 떨리는 채로 현관으로 향했다. 정희는 눈물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싶었지만 신발장 앞에서 멈춰서기만 했다. 제발까지만 하지만 그 말조차 민재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2번 다시 안 돌아올 거야. 그리고 문은 쾅 하고 닫혔다.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이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정희는 가장 깊은 상처를 품은 채 10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 그 모든 갈등의 씨앗은 바로 그날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충격이 10년 후 더욱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민재가 집을 떠난 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다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현관문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창문을 열어보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혹시나 아이가 돌아올까봐 라면을 2개씩 끓여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변해갔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했다. 걱정 마요. 젊은 사람들 다 제때 돌아오더라고요. 애들 다 그러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철들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민재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안쓰러움에서 의심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 정희 씨, 겉으론 멀쩡해도 뒤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냐? 아들이 연락도 안 하는 거 보니 엄마가 잘못한 거지 뭐. 정희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밤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흐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희의 언니인 윤선이도 오랜만에 집을 찾았지만 대화는 늘 불편함으로 끝났다. 정희야, 정말 아무 소식도 없어. 응,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근데 왜 그래까지 버티니? 아들 소식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살면서 뭐가 남아? 그게 나라도 지키고 있어야 혹시 돌아오면 10년인데. 10년. 이건 집착이지.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정희는 그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도 우리 민재 살아있다고 생각해. 살아있는 건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언니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2손은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 좀 해, 제발. 언니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고 정희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교복, 책상 위에 놓인 볼펜, 고등학교 축제에서 찍었던 사진 하나. 그 사진 속에서 민재는 활짝 웃고 있었고 정희의 마음엔 그 웃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그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았다. 한편 민재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 집을 나간 뒤 그는 지갑에 있던 몇만 원으로 찜질방을 전전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시작했다. 첫 알바는 편의점 야간 근무였다. 하지만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밤새 서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체력은 바닥났다. 관리자는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야, 학생, 물건 정리 좀 제대로 해. 이래서 애들은 안 된다니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꾸역꾸역 버텼다. 그는 스스로 말없이 무너져가며
엄마에게 상처 준 죄책감과 현실의 고단함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다. 어느 날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러 갔지만 하루 만에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야, 너 이런 일 처음이지? 몸이 이래서야 어디서 일하겠냐?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 됐어. 그냥 나가. 그날 밤 민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담요 하나 없이 떨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떠올릴 자신이 없어서 그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공장을 옮겨 다니고 돈이 조금 모이면 자취방을 얻었다가 다시 잃고 고단한 삶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도 만났다. 공장 선배인 준호라는 남자는 민재를 친동생처럼 챙겼다. 민재야, 너 집 없어. 그냥 사정이 좀 있어. 여기 와서 살아. 월세 반만 내도 돼.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집으로 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술 한 잔에 취한 준호는 물었다. 너 엄마 생각 안 나냐? 민재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리던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생각나지?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어. 그럼 전화라도 해. 아니 못해. 왜? 내가 너무 많이 상처 줬어. 얼굴 볼 자신도 없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야, 가족은 그런 거 아니다.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은 변명 같았지만 진심이었다. 세월은 그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고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 정식 직원으로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죄책감은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실수로 큰 기계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겼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민재는 자신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그날 퇴근길,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세상에 치이고 책임과 생존에 짓눌린 얼굴, 그리고 그 얼굴 뒤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눈물. 이대로 살면 난 결국 돌아가지 못하게 되겠지. 동시에 정희에게도 큰 사건이 터진다. 그녀가 운영하던 반찬가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린 것이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다 이래요. 안 되면 나가셔야죠. 정희는 절망했다. 가게는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갑작스러운 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정희 씨, 그냥 접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 가게는 우리 민재가 좋아했던 반찬들로 시작한 곳이에요. 포기 못해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민재야, 엄마가 이 집까지 지키고 있는데 넌 어디 있니? 그 시기 민재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몸이 지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했네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병실 창가에 앉은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힘들면 엄마한테 와.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을 기억하는 순간 그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이제 도망만 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진짜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민재가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정희는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몰아붙였다. 아들이 연락도 없는 걸 보면 이제 그만 현실을 봐야지. 혼자 살면 위험해요. 집도 팔고 조용한 데 가서 사세요. 그 말들은 모두 선의처럼 보였지만 정희에게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소리로 들렸다. 그녀는 엉망이 된 장부를 앞에 두고 밤새 문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민재야, 제발 엄마한테 와줘. 이렇게 어머니의 절망과 아들의 후회가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깊어지고 있을 때 운명처럼 한 사건이 둘을 다시 연결하게 된다.
민재가 병원비와 빚 정리를 위해 자신에게 남은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던 그 시점, 누군가는 정희의 가게 폐업 소식을 민재에게 전하게 된다. 너희 동네 그 반찬 가게 아줌마 있잖아. 이번 달에 가게 문 닫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한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어머니만이 떠올랐다. 10년 만에 시작되는 진짜 갈등의 서막이었다. 진수의 열흘간 체류는 집안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묵은 감정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진실은 아직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고 그 침묵은 폭풍이 오기 전에 공기처럼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그러던 저녁,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벼락이 집 근처를 스치듯 떨어지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떨어뜨린 접시 조각을 손으로 챙기려다 손가락을 베었다. 엄마 하지마. 내가 할게. 진수가 손을 잡아 올리자 어머니는 그 순간 문득 그의 손등에 오래된 상처 자국들을 보았다. 깊고 날카롭고 한두 번 생긴 흔적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이 떨렸다. 진수야, 이건 뭐야? 그러나 진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자극했다. 그녀는 차분히 물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진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듯 깊은 어둠 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10년의 진실을 입술 사이로 밀어냈다. 엄마, 그날 내가 집을 나간 건 단지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 어머니와 누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진수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찢어내듯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얘기한 게 있어. 다른 누구도 몰랐던 얘기. 누나는 숨을 삼켰고 어머니는 손을 움켜쥐었다. 무슨 얘기? 그동안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이유 전부 내 탓인 줄 알았잖아. 내가 사고쳐서 아버지가 빚을 떠안았다고. 그래서 누나도 나를 원망했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나 때문이 아니라 누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어. 누나의 표정은 하얗게 굳었다. 방 안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누나가 대학생 때 투자한다고 아버지 돈을 몰래 가져갔던 거 기억나지? 누나는 당황한 눈빛으로 손사래를 쳤다. 그건 잠깐만. 그건 벌써 다 해결된 일이고 해결되지 않았어. 아버지가 그 돈을 메우느라 다른 데서 빚을 냈고 그 빚이 점점 불어나서 집안 사정이 무너진 거야. 그런데 그걸 누나가 아니라 내가 한 일로 덮어씌우셨지.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나한테 말했어. 누나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대. 너는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더 보호해야 한다고. 대신 나는 남자니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 진수의 얼굴은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된 거야. 그날 집을 나간 것도 억울해서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이 집에 짐이 되지 말고 내 길을 찾아라 고. 누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진수는 차분했다. 증거가 있어.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눅눅하게 색이 마른 편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속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한 글자들이 남겨져 있었다. 그 글자들엔 진실이 있었다. 누나의 투자 실패로 시작된 빚. 그걸 대신 떠안은 아버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오해를 진수에게 돌린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던 한 문장. 진수야, 내가 언젠가 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때가 되면 너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릴 사람일 테니까.
어머니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 줄에 이르자 결국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나는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진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나 그 순간 진수는 다시 가방을 열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버지 말대로 이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서류 뭉치의 맨 앞 큼직한 글자가 어머니의 눈을 사로잡았다.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이어지는 숫자, 총 3곳의 건물, 시가 약 200억 원.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10년 동안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궁금했지? 이제 말할게. 이 건물들 전부 애가 가진 거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누나가 아니란 애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진수가 건물 등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서류 위로 떨리는 손을 올리려다 멈추었고 누나는 입술을 깨문 채 울먹거림과 부정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다. 진수야, 이게 정말 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감격이 뒤섞여 들렸고 진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10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이야. 처음에는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 언젠가 가족을 살릴 사람은 나일 거라고. 진수의 고백은 칼날처럼 누나의 마음을 후벼 팠다. 누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아버지가 다 해결한 줄만 알았어. 나는 죄책감이 무너져 내린 자리를 울음이 채워갔고 그 울음은 절박함과 후회에 뒤엉킨 형태로 방 안에 퍼졌다. 하지만 진수는 누나를 원망하는 눈빛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오래된 그림자를 걷어내듯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누나, 아버지는 너를 탓하지 않았어. 나도 그래. 다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숨기고 미루고 덮어두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진수의 말은 곧이어 또 다른 격렬한 폭발을 불러왔다. 누나의 남편, 형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든 걸 주도하려는 게 말이 되냐?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꺼내는 건데? 목적이 뭐야? 결국 돈으로 집안을 장악하려는 거 아냐? 그의 공격적인 말투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장호야. 그건 너무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형부는 한 발 더 다가섰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건물 세 채를 들고 나타나. 그리고 갑자기 누나의 잘못을 끄집어내. 이건 그냥 감동적인 귀환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라고밖에. 그만해. 평소 말이 적던 진수가 날카롭고 낮게 잘라 말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나는 돌아오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야.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나 혼자 버텼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형부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억울한 듯 되받아쳤다. 난 그냥 현실적인 의문을 말한 것뿐이야. 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자산을 만든 건데? 정상적인 방법이야. 그 한마디에 진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함부로 판단해. 형부는 더 거칠어졌다. 그럼 말해봐. 뭐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크게 책상을 쿵 치며 외쳤다. 그만들 해.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흐느낌이 아닌 절박하고 깊은 상처가 터져나왔다. 10년 동안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진수가 굶고 있는지, 추운지,
아픈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살았어. 그런데 지금 얘가 돌아온 게 기쁘지도 않니? 어머니의 울음 섞인 음성은 방 안을 흔들었다.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고 형부는 그제야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감정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마치 오래 눌러놓았던 뚜껑이 한 번에 터져버린 듯 그동안 쌓였던 원망, 죄책감, 의심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수가 조용히 선언했다. 건물들 전부 엄마 앞으로 넘기려고 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진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머니는 크게 눈을 떴다. 이건 내가 가진 전부야. 하지만 내가 가진 이유는 단 하나였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래서 엄마에게 드리는 게 맞아. 형부의 얼굴이 분홍빛에서 창백한 색으로 바뀌었고 누나는 눈을 더 크게 뜬 채 울음을 멈추지도 못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돌아온 게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야. 가족을 지키려고 온 거야.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폭풍을 한순간에 잠재우는 듯했고 그 여운은 누구보다도 깊게 어머니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후폭풍이 밀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건물 이전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진짜 후폭풍이야. 방 안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건물 이전 서류를 단단히 움켜쥔 채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안 돼, 진수야. 이건 너의 인생이야.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이걸 나한테 넘기겠다고 하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난 이걸 지키려고 산 게 아니야. 혼자 버티면서도 늘 생각했어. 내가 생긴 힘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한 군데뿐이라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집이야. 가족이야. 누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받아.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진수가 살아온 시간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버텨온 10년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더욱 단호해졌다. 아니야.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라면 절대 이렇게 받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진수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했어. 내가 떠나는 게 맞았는지, 나 없이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을지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어머니는 울먹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진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나더러 짐이 되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아. 가족을 짐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 나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형부는 그제야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진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수야, 아까는 미안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의 10년을 내가 뭘 안다고. 누나는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진수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된 줄 몰랐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받을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내 걸 받니? 그때 진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날 키워줬고 기다려줬고 내가 없어도 문을 열어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엄마야. 그게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큰 힘이었어. 그게 없었으면 난 돌아오지 못했어.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조용히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다시 입을 열었다.
건물 세 채 엄마 앞으로 이전할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중 한 채는 엄마가 살 집으로, 나머지 두 채는 가족 명의의 재단으로 만들려고 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일 거야. 그게 내 결심이야. 그 말에 누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재단, 응.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나도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 난 이제 더 넓은 의미의 가족도 지키고 싶어.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진수야, 넌 어는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살렸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지킬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랐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따뜻한 사람, 그래. 그게 내 길이야. 방 안은 조용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무거움이 걷히고 대신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퍼져갔다. 누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미소를 띄었고 형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의 선택을 인정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침내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럼 엄마가 받을게. 대신 약속해. 너도 이제는 다시 혼자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 같이 살자. 진수야. 진수는 잔잔한 눈빛으로 말했다. 응, 엄마. 나 이제 어디 안 가. 이 집에, 이 가족 옆에 있을 거야. 10년의 상처와 오해, 그 모든 그림자가 비로소 걷히는 순간, 진수는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온전히 이해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이것이 그의 최종적인 선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가 잦아든 저녁, 집 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온기가 서서히 번져갔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진수의 방은 창문을 열자마자 한 번에 먼지가 날아올랐지만 그 속에서 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제 다시 꾸며야겠네. 그 말에 진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누나는 부엌에서 천천히 국을 데우며 눈가를 훔쳤고 형부는 멋쩍은 표정으로 의자를 닦으며 이 집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진수에게 진심을 내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다. 어머니는 밥을 퍼주며 계속해서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진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만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소중한 순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0년 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서로를 다시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진수는 베란다에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흔들렸고 10년 전 그가 이 집을 떠나던 그날의 어두운 골목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겹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는 도망이었지만 지금은 귀환이었다. 누나는 조심스레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진수야, 오늘 너한테 받은 말들 잊지 않을게. 미안했고 고맙고 다시는 내가 떠나게 만들지 않을게. 진수는 누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누나 미워한 적 없어. 그냥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 말은 누나의 마음 깊은 곳에 묵혀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녹여냈다. 형부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진수야,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오늘 내가 한 말들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수는 그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도 가족이니까. 그 말 한마디는 형부의 어깨를 단번에 무너뜨렸고 그는 부끄러움을 숨기듯 바르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진수에게 옛 사진첩을 내밀었다.
먼지 쌓인 표지 속에서 꺼낸 사진은 진수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겨울 운동회에서 장갑 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기억나니? 너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도 계속 뛰겠다고 고집 부렸잖아. 어머니의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진수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근데 이 집에 오면 다시 아이가 되는 기분이야.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아이가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은 진수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결박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의 결박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수는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그곳에는 그의 10년이 담겨 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자신이 돌아온 이유가 명확하게 녹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왜 여기 돌아왔는지.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엄마에게 건넨 말은 결국 하나였다. 이제야 집에 왔어. 엄마,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했다. 가족은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용기로 정의된다는 것. 때때로 상처도 오해도 결핍도 쌓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진수의 귀환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결말을 남겼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상처는 회복되었고 집은 다시 가족을 품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